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포티파이 4 팟캐스터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녹음과 간단한 편집이 가능하고요. RSS 피드를 통해 애플 팟캐스트나 구글 팟캐스트로 내보내는 것도 한 번에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여들톡처럼. 스포티파이 4 팟캐스터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 4 팟캐스터를 앱스토어에서 다운받고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하나씨, 네, 선우씨.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이제 겨울 같죠? 그러게요. 올해가 좀 따뜻했다 추웠다를 몇 번 반복하면서 11월이 지나가서 그래도 가을 느낌으로 지낸 기간이 짧지 않았는데요.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는 기온이 훅 떨어져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겨울이네요. 저희 집은 한겨울이 되면은 집 안에서 사용하는 커다란 등유 난로를 꺼내놓고 네. 그 플라스틱 석유통에다가 등유를 사와가지고 그거를 채워 넣으면 고양이들이 쪼로록 나와가지고 그 난로를 에워싸고 다 널브러져 있는 풍경이 항상 참 따뜻해 보이는 저희가 좋아하는 풍경인데 네. 등유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입을 못했어요. 저희가 다니는 주유소에 등유를 구입하러 갔더니 올해부터는 취급을 아예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등유값이 너무 올라서 사는 사람들의 어떤 수요도 많이 떨어져서 아예 없앤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등유난로를 쓰는 곳이 점점 줄어드는데 사실 조금 저렴하게 본격적인 따뜻함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면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면 등유난로의 이점이 사라지니까 사용자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전기요금도 오르고 도시가스 요금도 오르고 보니까 난방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43화 겨울 한담 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난방을 돌려서 집을 따뜻하게 해놓고 밖으로 나다니기보다는 집 안에서 머물며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우리는 난방비 지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라. 그렇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또 외부 활동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밖에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죠. 다양한 활동도 해야 되고요. 요즘 길을 다니면서 선우 씨랑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기 봐, 저기 봐. 또 맨달이야. 맞아요. 제가 겨울마다 드는 어떤 정말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어요. 왜 젊은이들은 이렇게 춥게 입는가. 하지만 선우 씨도 그렇게 생각한 거는 최근 일일 테고 아마 선우 씨가 어릴 때는 왜 어른들은 나에게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그게 뭐냐 왜 거기를 안 여미냐 뭐 이런 식의 잔소리를 왜 저렇게 해댈까 나는 그렇게 춥지 않은데 그랬겠죠. 근데 정말 요즘 또 크롭 티셔츠 이런 게 유행하다 보니까 나 그건 나 괴로워. 요즘 날씨에도 배꼽을 내놓고 다니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고 또 뭐 종아리나 발목이 드러나는 그런 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젊은이들도 너무 많죠. 근데 저만 해도 한겨울에 안에 반팔티만 입고 위에다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젊을 때는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저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20대 때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추위를 많이 타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추위를 많이 타서.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는 따뜻한 남쪽 부산에서 상경했잖아요. 맞아. 대학교 때. 저는 서울이 너무 춥더라고요, 정말. 부산 사람들에게는 서울은 하나의 거대한 시련입니다. 아니 무슨 대학교 입학하러 2월 말에 서울에 왔는데 그때 학교 뒷산에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녹지 않고. 그 너무 문화 충격이었죠. 그리고 정말
그 신입생의 모든 게 낯설고 설레면서도 두려운 마음에 이 추운 날씨가 한몫을 했습니다. 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시간도 거의 30년 전이 되었고 저희는 이제 젊은이들이 춥게 입고 다니는 걸 보면은 안 돼 맨살 안 돼를 외치는 그런 중년 여인들이 되어 있네요. 하나 씨와 저는. 근데 선우 씨. 네. 얼죽아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희는 그렇지 않죠. 아, 근데 그것도 정말 젊은이들의 그럼요. 종특이에요. 맞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보면은 90년대생 이하들은 무조건 한겨울에도 꼭 아이스. 근데 저는 사실 완전 더운 한여름 빼고는 따뜻한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들은 속에 어떤 불꽃이 살아가는 것인가? 근데 저도 시원한 음료를 늘 좋아하고 저희 아빠도 한겨울에 냉수 벌컥벌컥 드시는 분이었거든요. 그건 술을 좋아하셔서 그러셨던 건 아닐까요? 술 마시고 나면 항상 다음 날에 좀 시원한 걸로 해장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술 안 드셨을 때도 찬 음료를 좋아하시는 편이었고 저도 아빠를 좀 닮아서 찬 거를 늘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저도 차 마시고 따뜻한 걸 좋아하죠. 그렇죠. 보이차는 특히나 끓는 물을 식히지 않고 우려서 먹잖아요. 100도씨의 물을 부어서 우려내죠. 그리고 그렇게 외투 안에다가 반팔티만 입고 다닐 때도 있었던 제가 요즘 제가 제일 열광하는 게 뭐죠? 배워머입니다. 아, 진짜 그러네. 네, 저 그 파자마 안에 제가 항상 러브핑크 캐릭터 배워머를 얼굴이 이렇게 길어진 아이를 착용을 하고 있다가 나갈 때 그 애를 벗어놓고 외출할 때도 차고 나가면 안 되나요? 그러면 자칫 임산부가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핑코를 회의하게 되는 거구나. 어느 톡토로님께서 러브핑크 배워머가 너무 좋아서 외출할 때도 하고 나갔더니 너무 든든하더라라고 하시는데 그분은 허리가 아주 가느다란 분이 아닐까. 꽤나 그게 부피감이 있어서 걔를 착용하면은 허리 쪽이 아주 두둑해지잖아요. 그분이 배워머 착용하면서 쾌변하게 되고 살도 빠졌다는 그분이신가요? 아, 그분은 또 다른 분이었어요. 다른 분이에요? 네. 배워머가 굉장히 많은 배찬이들을 구원했죠. 그리고 맞습니다. 배찬이 학생 친구분 잘 듣고 계신가요? 배찬희? 네, 배찬희님은 배가 차신지 따시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한겨울에도 반팔을 즐겨 입던 하나 씨가 이제는 긴팔 파자마를 입고 배워머를 꼭 챙겨서 하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게 다 삶의 순리, 서클 오브 라이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80화. 주제는 젊은이들은 왜 옷을 춥게 입을까? 라는 의문에서 출발한 겨울 옷 입기가 주제입니다. 톡갈 한번 갈까요? 둘, 톡토로 파워. 추워서 떨었어요? 네. 아,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갈피가 잡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워머를 하고 나가면 몸이 둔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젊은이들이 옷을 가볍고 춥게 입는 이유는 결국은 따뜻함보다는 멋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옷을 겹쳐 입고 두툼하게 따뜻하게 입으면 몸이 둔해지고 옷이 두꺼워지니까 좀 그걸 포기하더라도 나는 나의 예쁨을 드러내겠다. 내가 추구하는 어떤 실루엣을 지키겠다. 이런 야심 아닐까요? 우리 할미들이 보기에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는 게 더 예쁘고 멋스러워 보이는데 또 그들 나름의 또 미감이 있을 수 있죠. 저희가 48화 멋과 뽐 어떻게 입을 것인가 편에서도 얘기했죠. 여름 멋쟁이는 시원하게 입고 겨울 멋쟁이는 따뜻하게 입는다. 한편으로 멋의 문제를 넘어서서 전 지구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는 역대급의 더위와 또 그러지 않았던 곳에 너무 많은 비가 쏟아져서 재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겨울은 더 춥다면서요?
지구 온난화가 전체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서 열 에너지가 많이 발생한 것들 때문에 겨울에는 또 더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도 뉴스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겨울에 올 겨울이 아주 추울 것이다.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말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시킨다. 축소시키고 잘못 반영하고 있다라는 뜻에서 기후위기라고 하는 말을 더 쓰기로 하고 있죠. 그렇죠. 물리적으로 추위가 심각해서 정말로 추운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추위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겨울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맞아요. 사회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난방 비용의 상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물가는 올라가고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고 실제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추워서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부터 바뀌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제 더 어려워지는 삶을 예고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심적인 추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작가들이나 출판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출판계 쪽에 예산도 다 삭감이 되고 도서관 관련, 뭐 출판이나 도서 관련, 문화예술 관련 모든 예산이 줄어들지 않은 곳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번 겨울이 심리적으로도 더 춥게 느껴지죠. 그리고 실제로 겨울옷은 장만하는데 부담도 되죠. 비싸니까. 여름에는 뭐 10,000원, 20,000원짜리 티셔츠도 얼마든지 예쁜 거를 고를 수가 있지만 겨울옷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지가 않죠. 그리고 부피도 큽니다. 맞습니다. 저희 집은 옷방이 하나 따로 있는데도 겨울 아우터를 그 옷걸이에 있는데 몇 개 걸고 나면은 그곳이 정말 부동산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겨울옷을 집에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위탁 보관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도 많아졌잖아요. 일정한 공간에 캐비넷, 옷장 같은 공간을 대여료를 내고 사서 거기에 그 계절 동안 사용하지 않는 옷이나 아이템들을 보관해두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치솟는 물가나 사회적으로 느끼는 어떤 추위, 실제적으로 더 추워진, 더 떨어진 온도, 난방비 상승 등등으로 안 그래도 어떤 빈 공감을 느끼기가 쉬운 계절인데 겨울 옷들은 하나하나가 또 보온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 부피가 크니까 부동산 비용을 잡아먹기도 하고 드라이 클리닝을 맡긴다든가 관리를 할 때 비용도 여름과는 비교가 안 되게 의생활에 투여되는 비용이 높아집니다. 요즘 세탁비가 너무 비싸졌어요. 맞아요. 저희도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그냥 뭐 가을 자켓 하나 드라이 맡기면 막 25,000원, 30,000원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제 그냥 안 빨고 입어야 될 것 같아. 물 세탁이 가능한 옷만 이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옷 같은 거는 이제 안 빨고 입는 거지 계속. 팔꿈치 부분이 반들반들해지도록.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운 계절을 현명하게 또 예쁘면서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여러 노하우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80화 겨울 옷 입기 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어린 세대들은 톡토로 분들 중에도 취준생들도 많이 계시고 아직 학생들도 계신데 선우 씨랑 저의 세대가 젊을 때처럼 어릴 때처럼 세계가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라든가 어쨌든 나를 위한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내가 노력하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감각을 느끼기에는 일단 경제 성장도 둔화가 아니라 이제는 침체죠. 침체가 되고 일자리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고급 인력이 많기 때문에 젊은 세대로서는 사실 그 나이대가 멋을 부리고 싶기도 하고
여러 연애 활동도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도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맞아요. 그런데 취업은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빈곤감이 더 커지기가 쉽죠. 그렇겠네요, 정말.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언급하기가 약간은 조심스러운 게 유니클로라서인데요. 약간 반일 감정이 커지곤 할 때 가장 집중포화를 맞는 브랜드죠. 이 브랜드가 맨 처음 만들어질 때 모토가 뭐였냐면은 옷은 부품이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클로 매장에 가면은 마치 공구파는 곳에 부품을 따로따로 정리해 둔 것처럼 옷들을 그렇게 기능적으로 분류를 해 두었죠.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옷을 부품으로 접근하는 게 겨울철에는 유리한 옷 입기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옷을 부품이라고 생각하면 필요에 의해서 그 자리에 필요한 부속이 너무 여러 개일 필요도 없이 그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개념에 따르면. 그리고 그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 보면은 우리의 몸을 일종의 하나의 집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는 단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의 체온을 바깥에 빼앗기지 않게 단열재로서의 옷. 그리고 단열은 하나를 두껍게 입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겹쳐 입었을 때 집의 단열재도 여러 자재들을 겹겹이 쌓아가지고 단열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몸의 단열재. 그리고 왜 집에 문풍지 같은 거 발라서 창문 틈새로 막 들어오는 찬바람 같은 거 우풍 막는다고 뭐 붙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들을 우리 몸에서는 그런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목. 그러니까 목도리를 하죠. 맞아요. 몸이 따뜻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신체 말단. 그러니까 몸의 끝쪽을 보온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손발 차면 얼마나 춥습니까? 네, 저희가 또 이 겨울 옷 입기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추위와 싸우는 친구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개산책러들. 그리고 추운 야외에서 촬영하는 사진가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추울 때 꼭 필요한 게 따뜻한 털 소재로 된 비니 쓰는 거. 그리고 뭐 장갑은 너무 필수죠. 그리고 목도리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귀를 따뜻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귀마개라든가 아니면 귀를 덮는 디자인의 모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군밤장수 모자라고 하는 근데 이게 전문 용어로는 트래퍼 햇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귀돌이 모자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있던데 귀를 덮어주는 모자도 아주 유용하죠. 귀를 덮는 모자가 너무 부하게 느껴진다면은 제가 겨울 한담에서 얘기했는지 우리에게 온기를 주는 것들에서 얘기를 했는지 헷갈리는데 그 귀마개 뒤쪽에서 끼는 접을 수 있는 그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아주 추운 날에는 저는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하나 씨처럼 머리가 짧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착용하기가 용이하죠. 근데 저처럼 머리 긴 사람들은 약간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귀를 좀 가려주기도 합니다. 순모 100%니까 좋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정말 많이들 착용을 했던 마스크. 요즘은 좀 안 쓰고 다니게 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좀 감기가 걸리기도 했었고 날이 추워지면서 마스크를 다시 쓰고 다니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맞아요. 톡토로 여러분들 마스크는 이제 코로나가 지났으니까 안 하고 다닌다라고 하시는 분들 날이 춥잖아요. 마스크를 써보면은 일단 아주 코끝도 안 시리고 따뜻하고 좋고요. 그리고 지금 감기가 유행인데 지하철을 타거나 어느 가게 같은 데를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혹여나 감기를 옮기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옮겨받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마스크는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처럼 이비인후과 좀 자주 가보면 마스크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겨울 방한용 장갑에 또 취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씨는 가죽 장갑 끼죠? 네. 근데 저는 가죽 장갑은 좀 딱딱해서 손이 좀 로봇 손처럼 되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캐시미어 장갑입니다. 그리고 캐시미어 장갑 중에서도 이렇게 팔목까지 오는 짤막한 장갑 말고 손목 부위를 완전히 덮어주는 약간
전환의 한 중간 정도까지 오는 좀 긴 장갑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디자인이 참 따뜻하고 포근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코트 안쪽으로 장갑이 연결되어서 되게 길게 팔목을 덮어주는 거죠. 근데 캐시미어 장갑의 단점은 있어요. 이게 소재가 부드러워가지고 손가락 끝에 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는 장갑은 뜨개 장갑보다는 가죽 장갑을 더 선호하는 게 바람이 들고 나지 않게 딱 밀착이 좀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갑을 낀 채로도 여러 도구를 사용하거나 할 때 불편함이 없고 그래서 가죽 장갑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아까 내 몸을 집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 틈새를 막아주는 게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우 씨가 얘기한 그런 좀 손목이 긴 장갑은 손목 부분도 틈새에 해당하죠. 그게 외투의 소매와 손 사이에 있는 틈새를 막아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단열에 보온에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맞아요. 또 중요한 신체 말단 부위 발이 있죠. 맞습니다. 겨울에 양말을 약간 모 소재나 캐시미어 소재가 들어간 그런 폭신폭신한 털 양말을 한번 신어보시면 굉장히 발열이 돼요. 맞아요. 아주 따뜻합니다. 양말은 보통 사계절 신기도 하고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겨울용 양말을 약간은 더 톡톡한 것을 구해서 한번 신어 버릇을 해보시면은 확실히 발이 따뜻하면은 안정감이 좀 더 있어요. 그 계산책로 친구가 그런 얘기도 했죠. 밖에 오래 나가 있을 때는 발 안쪽에 붙이는 핫팩 같은 것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이잖아요. 핫팩도 너무 다양한 형태로 발달해 있어요. 그냥 보통 주머니에 넣고서 따뜻하게 손으로 쥐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핫팩 외에도 뭐 생리할 때는 배에다가 붙이라고 이렇게 접착 기능이 있는 핫팩도 다양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야외 활동할 때 발이 차지지 말라고 이렇게 신발 속에 넣는 핫팩도 있고, 저는 얼마 전에 공주에서 북토크를 할 때 그 장소가 폐 공장을 개조한 그런 문화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야외나 다름이 없었고 난방이 따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추운 상태로 북토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주신 관객분들에게도 주최 측에서 핫팩을 지급을 해드렸고요. 저랑 김온비 작가랑 앉아있는 의자에는 그 행사를 협찬하신 우리 여둘 애드 광고주이기도 한 고마워서 그래놀라의 신두란 대표님이 저희를 위해서 방석 형태의 아주 초대형 핫팩을 의자에 깔아주셨어요. 근데 사실 핫팩이 좀 열이 오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북토크 초기에는 그걸 모르다가 이제 끝에 사인할 때쯤 되니까 열이 펄펄 나서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핫팩이 있는 곳이 아랫목인 거예요. 맞아요. 한국이 이 온돌이 정말 너무 축복받은 난방이잖아요. 형식이잖아요. 우리가 겨울에 유럽 같은 데 여행 가보면 뜨뜻한 바닥이 구들장이 너무나 그립죠. 근데 그 핫팩 방석에 한번 앉아보고 이거 너무 신박한 아이템이다 느꼈습니다. 혹시 톡토로 분들도 야외에서 뭔가 일을 진행해야 되거나 뭐 의자를 놓고 뭐 촬영을 오랫동안 장시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방석형 핫팩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야외 촬영이 있다거나 할 때 밖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되고 그런 때들이 있잖아요. 의자도 놓고 이제 화면 모니터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방석형 핫팩 챙겨가시면 아주 유용하겠죠. 근데 그렇게 앉아있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는 코트를 입고 있는 우리 회사 사무직 사람들이 이 코트 안쪽에다가 얇은 핫팩을 부착되는 거 붙여서 밖에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옷의 맵시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요즘은 참 얇은 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에서 조금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겨울에 내 몸이 집이야. 기초공사는 뭐죠? 내복이죠. 내복입니다. 여러분, 내복을 입으면은 어깨가 펴집니다. 저는 이런 표어를 만들고 싶습니다. 잘 입은 내복 하나,
열 패딩 안 부럽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 우리의 몸이 집이다. 단열 공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젊은이들이 막 종아리 드러내놓고 배꼽 드러내놓고 다니잖아요. 네. 이거는 아예 집에 창문을 그냥 열어버리는 거잖아. 그럼 부실공사예요. 창문 열어놓고 다니는 이 젊은이들이 내복을 입을까? 절대 안 입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기후 위기 같은 것들도 한국은 과잉난방의 사회라고들 하잖아요. 어디 가면은 너무 따뜻하게 해놓고 집에서도 아파트의 온도를 지글지글 끓게 해놓고는 집안에서 반팔을 입고 생활하고 맞아요. 그러는 게 너무 과잉 난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화석연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내복을 챙겨 입고 몸의 부품을 잘 활용해서 몸 자체가 뿜어내는 열을 잘 가두어서 따뜻하게 생활한다면 지구에도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제 집을 너무 따뜻하게 난방을 해놓고 반팔 입고 생활하고 이런 거는 좀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고 겨울 영화 중에 좀 대표작으로 떠오르는 러브레터 이런 영화를 생각해 보면 물론 일본에 온돌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집들이 참 추운 것도 있기는 하지만 왜 집안에서 약간 도톰한 스웨터 같은 거 막 겹쳐서 입고서 좀 곱은 손으로 편지 쓰고 이러는 장면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게 또 약간은 겨울의 낭만이기도 하지 않나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내복이 굉장히 두툼했었는데 요즘은 내복들이 아주 잘 나옵니다. 굉장히 얇아요. 얇으면서 따뜻해요. 기능성 속옷들. 그래서 한 겹을 더 입는다고 해서 활동의 불편함이나 이런 게 전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겨울에 즐겨하는 차림으로 좀 갖춰서 입는 게 내복도 있지만 그 위에 아주 얇은 터틀넥 있잖아요. 목이 이렇게 올라오지만 두툼한 니트가 아니라 아주 얇은 니트 터틀넥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한 겹을 더 입으면 이제 그 위에는 뭘 입어도 굉장히 공기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주 따뜻해요. 그래서 그 위에 아주 두껍지 않은 카디건을 입어도 되고 아니면 스웨셔츠 같은 걸 입어도 되고 뭐 니트를 한 겹 입어도 되고 그 정도면은 그 위에 패딩이 아니라 코트를 입어도 한겨울에도 충분히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새 밖에 나갈 때는 내복을 챙겨 입고 나가는데 집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몸에 너무 쫙 붙는 뭔가를 한 겹 더 입고 있다는 게 갑갑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내일은 벗어놓고 저희 집에 있을 때 거의 한 95%의 시간을 파자마 입고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휴식을 위한 수트. 아래 위 한 벌, 꼭 한 벌이어야 되는 파자마를 입고 면으로 된 거를 입고 생활하는데 그러면 춥잖아요. 춥죠. 그럴 때 제가 잘 활용하는 것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패딩 조끼입니다. 패딩 조끼는 팔의 활동성을 확보하면서도 코어를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배찬이들에게 또 필요한 거죠. 그 안에 또 배워먹까지 하면은 우리는 천하무적인 거야. 아니 그래서 하나 씨는 맨날 파자마 위에다가 패딩 조끼를 입은 채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음악도 듣고 뭐 모든 걸 다 한다고 볼 수 있죠. 패딩 조끼 배 부분이 되게 더러워졌어요. 설거지하다 물이 막 튀고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제가 겨울에 정말 이제 이거 없던 시절로 못 돌아가겠다 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집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인데 정말 뭐 약속이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좀 격식을 차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겨울에 밖에 나갈 때 진짜 100% 이 바지를 입는 것 같아요. 기모 추리닝. 맞습니다. 여러분 기모 추리닝 혹시 안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제발 한 개만 사주세요. 부탁이에요. 안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하는데 제가 속으로 아이고 저런. 아니 저도 처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두껍고 더운 하의를 입어야 되나 답답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거 입기 시작한 지 한 2년? 3년? 얼마 안 됐죠. 하나 씨가 저한테 부탁했거든요. 제발 입어달라고. 자기가 먼저 입어보고 너무 좋다고. 제가 입을 때마다
누군가 폭 안아주는 기분이야. 황선우 제발 부탁인데 한 번만 입어봐주면 안 돼? 그래서 그때 한번 시도를 해본 이후로는 이제 색깔별로 한 3가지 정도를 갖추고서 도저히 기모 추리닝이 없이는 밖에 안 나갑니다. 우리가 기모 추리닝에 그렇게 몸을 의탁하고 살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맨다리 젊은이들을 보며 아이고 저런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모 추리닝 입고 나가면 내복 안 입어도 돼요. 하이 내복 안 입어도 되고 그냥 정말 어깨가 펴지지 않나요? 아무리 찬바람이 불어도. 혹시 그거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스트릿 우먼 파이터 시즌 1 스우파 1 때 그 리더들 8명이서 예능 프로를 하나 찍었었어요. 해치지 않아라는 제목의 예능 프로그램이었고 이 리더들이 다 같이 전라남도 고흥에 가서 MT처럼 며칠을 지내다가 오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근데 시골에 가다 보니까 마당이 딸린 그 시골집에서 뭐 다양한 음식도 해먹고 시장 가서 장 봐온 재료 가지고 요리도 하고 그리고 시장에 시골 할머니들이 가서 이제 옷 사입는 그런 옷가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양한 옷을 사와서 나눠 입고 패션쇼도 하고 춤을 추고 막 그런 연출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와서 나눠 입는 옷이 꽃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프린트가 된 몸빼 바지. 그리고 추울 때니까 누빔이었죠. 누빔조끼 이런 거였죠. 근데 생각해보면 몸빼 바지도 좀 이렇게 볼륨이 있고 안에 내복 같은 거를 입고 위에다 입을 수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누빔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누빔 조끼 같은 것도 뭐 긴팔 소매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이제 겹쳐 입는 스타일의 방한 아이템인 거죠. 이걸 촬영한 시기도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면서 저 할머니들이 저렇게 입으시는 게 다 생활의 지혜가 있구나. 지금 우리가 추울 때 찾게 되는 패딩 조끼 기모 바지.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그것의 원형이다. 그렇죠. 누빔 조끼 몸빼 바지. 우리 활동적인 여성들은 꼭 필요한 거죠. 역시 여기서도 또 어떤 삶의 순환이 계속된다. 서클 오브 라이프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네요. 그리고 옷을 부품으로 접근하는 게 겨울을 나기에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밖에 나가면 너무 춥고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면 또 너무 덥고 지하철에서 사람이 많을 때도 확 덥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게 다양한 온도에 적응을 하기에도 아주 따뜻한 아이템 하나보다는 여러 겹을 입어서 거기에 다 적응을 하기 쉽도록 하는 게 더 편리하죠. 맞습니다. 너무 두툼한 옷 한 벌은 입고 벗기가 용이하지도 않고 내내 그 차림으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온도 조절이 좀 어렵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언급한 신체 말단을 따뜻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도구들, 뭐 장갑이나 목도리, 귀마개, 모자 같은 아이템들도 사실 탈부착이 아주 쉽기 때문에 여러 겹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죠. 우리 덜렁이는 또 평생 참 많이 잃어버렸겠죠? 제가 또 옷 이런 거는 잘 안 잃어버립니다. 의외로. 잘 잃어버리는 건 뭐였어요? 뭐 학용품이나 무슨 도구나 물건 이런 거? 지갑도 의외로 안 잃어버려요. 뭘까? 패션 아이템을 잘 안 잃어버리나? 그것도 자기가 약한 분야가 따로 있나 봐요. 제가 잘 잃어버리는 거 신용카드. 어디 뒀는지. 야, 우리 둘은 큰일 났다 진짜. 아니 요즘 편의점에 가면은 신용카드를 직접 꽂아서 결제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저는 꽂고 나면은 물건을 챙기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카드를 다시 빼오는 거를 까먹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두고 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부산에도 한번 두고 와가지고 맞아요. 찾으러 가고 그랬잖아요. 네,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리고 이런 신체 말단의 부품들을 좀 튀는 색깔로 가지고 있어도 괜찮잖아요. 저는 비니가 여러 개가 있는데 완전 샛노란 것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새파란 색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나의 다른 액세서리와 색깔을 매치해서 뭐 가방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매치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면
그냥 아우터가 한 개라 하더라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도 유리한 점이죠. 맞아요. 재미를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겨울 겉옷들이 색이 그렇게 막 발랄하고 화려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좀 무겁고 어두운 색도 많은데 그럴 때 좀 통통 튀는 색깔의 액세서리를 활용하면 기분 전환에 아주 도움이 되죠. 맞습니다. 한 3, 4년 전부터 유행하는 바라클라바라는 아이템이 있잖아요. 약간 두건 같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얼굴에 이목구비만 드러내놓고 나머지를 이렇게 뒤집어서 쓸 수 있는. 그게 보면 비니랑 군밤 모자, 귀마개, 마스크, 목도리. 맞아요. 이거를 좀 라이트하게 한 방에 해결하는 그 그런 역할을 거군요.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바라클라바가 소개됐을 때는 너무 얼굴을 이제 타이트하게 좁은 면적만 드러내는 디자인들이 있어서 저걸 어떻게 하고 다녀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현지화가 돼서 변형이 많이 되면서 요즘은 얼굴 부분이 좀 넉넉하게 드러나고 약간 후드처럼 보통 코트 위로 해서 걸치고 다니다가 밖에 나가서 아주 추울 때 뒤집어 쓰는 식으로 활용하기에 좋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런 바라클라바도 활용하기 좋은 방한 아이템이죠. 바라클라바는 어느 나라 말일까? 그러게. 찾아볼까요, 한번? 야, 지금 바라클라바 유래를 찾아봤는데 너무 재밌네요. 네. 이게 원래 발라클라바 전투라는 전쟁명에서 유래했대요. 진짜요? 그리고 발라클라바는 러시아의 한 항구의 이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우와. 영국, 프랑스, 오스만 제국의 연합군과 러시아 육군이 크림 전쟁으로 맞붙었을 때 당시에 이제 식량과 보급품, 방한용품 같은 게 도착하는 게 늦어져가지고 혹한기를 러시아에서 버텨야 됐던 거예요. 오. 그랬는데 영국군이 추위에 떨고 있다는, 그러면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 본국에 전해져서 영국인들이 직접 뜨개질한 모자를, 투구 모양의 니트 모자를 보냈는데 그게 바라클라바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너무 흥미롭네요. 트렌치 코트처럼 약간 그런 유래를 갖고 있었군요. 그러게요. 아까 선우 씨가 여름에는 10,000원, 20,000원짜리 티셔츠로도 예쁘게 멋을 낼 수 있는데 겨울은 돈이 많이 든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겨울 코트는 좋은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리죠. 특히 뭐 나이 들수록 코트는 좋은 걸로 한 벌 장만해라.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석영 작가님 오셔서 우리 인터뷰를 했을 때도 작은 아씨들의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돈 있으면 뭘 사고 싶었느냐는 질문에 겨울 코트라고 대답을 하면서 가난은 겨울옷으로 티가 나요. 여름에는 그럭저럭 남들이랑 비슷하게 입을 수 있는데 겨울옷은 너무 비싸니까요. 라고 하는 대사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방송으로도 나갔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대사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놓고 정석영 작가님도 이 대사를 내가 쓸 때 약간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했다 말씀을 하셨었죠. 맞아요. 그것은 작은 아씨들의 김고은 배우가 연기한 첫째 인주. 첫째 인주의 어떤 박탈감이나 아니면 그런 빈곤감 같은 것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말로 표현을 한 것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그런 좋은 겨울옷과 코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또 더 퍼뜨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나이를 적잖이 먹은 그리고 아직 어떤 궁극적으로 정착할 만한 겨울 코트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보기에 선우 씨는 절대 어느 코트에도 정착 못해요. 아니 왜냐하면 뭐 정말 좋은 코트 한 벌은 있어야지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정말 비싸고 좋은 코트를 입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코트를 입고 제가 불편하게 모시며 사는 것보다는 그냥 좀 만만하게 입을 수 있는 코트 두세 벌 돌려가면서 입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고 제가 겨울에 호떡 먹는 걸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의 최애 겨울 간식인데 제 코트 앞서패는 대부분 호떡 먹다가 그 안에 꿀 흐른 자국들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선우 씨, 그러니까 그 호떡이 드라이 클리닝비 25,000원짜리 호떡이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그렇다고 호떡 먹는 즐거움을 겨울에 포기할 수는 없는데 막 캐시미어 100% 막 쓰 마라 막 이런 코트 입느라고 내가 호떡도 못 먹고 아니면 혹시나 한번 호떡 먹었다가 흘려서 그 코트 때문에 너무 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그럼 그게 뭐냐고. 아유, 그렇게 살고 싶진 않네요, 저는. 다른 얘기인데 제가 아는 어떤 중년 여성, 저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어느 분이 너무 부자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부자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게까지 부자인 줄은 몰랐는데 시계를 파텍 필립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그게 그중에서도 정말 뭐 비싸서 한국에 들어온 게 막 억대 아니에요? 막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정말 손에 꼽게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1년 번호도 다 있고 그런 시계를 사우나에 갔다간가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어머. 그랬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다 신고를 해놓고 해서 어디 그때 무슨 인천인지 부산인지 항구도시로 가서 뭐 그걸 잡았다. 뭐 이런 얘기를 전에 들었어요. 아이고야. 근데 저는 너무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거를 잃어버리는 게 너무 큰 사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잃어버릴까 봐 신경이 아주 많이 쓰이게 되고 저는 그런 물건을 가질 일도 없지만 어떤 물건을 누가 또 지켜줄 사람이 또 옆에 있으면 모를까. 내가 그것 때문에 매이게 되는 것. 방금 선우 씨가 얘기한 너무 좋은 코트. 나이 들어서 이 정도 코트쯤은 하나 있어야지 싶어서 장만한 그런 좋은 코트 때문에 내가 호떡을 마음대로 먹지 못한다면 내 삶이 더 묶이는 거 아니냐라고 했잖아요. 제 생각에도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값비싼 물건 그리고 굉장히 세심한 관리나 주의를 요하는 물건들은 오히려 내 생활을 거기에 매이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 않는 물건인 거죠. 또 전혀 다른 예지만 저는 자전거의 적정 가격은 어디 자전거를 타고 동네 마실을 나갔다가 자전거를 전봇대나 어디 자전거 거치대에 묶어놓고 근데 뭐 술을 한잔 한다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어서 하룻밤 정도 거기에 묶어서 세워놔도 내가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않게 되는 정도의 가격이 자전거의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훔쳐가도 너무 속 쓰리지 않은 정도의 네, 가격. 물론 훔쳐가면 속이 쓰리기야 하겠지만 그게 나한테 너무 큰 타격이 된다면 저는 자전거는 편안하게 동네를 다닐 때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이동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전거를 이제 모시게 되는 그런 것은 저의 라이프 스타일과는 맞지 않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자전거에 매우 심취해서 엄청나게 비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게 자기 삶의 아주 커다란 기쁨인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과 제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그리고 자전거의 이상향은 다른 거죠. 코트뿐만이 아니라 뭐 온갖 아이템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뭐 하나는 좋은 걸로 갖춰놔라.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좋은 가방 하나는 갖고 있어라. 맞아요. 뭐 좋은 구두는 좋은 걸로 하나 신어야 된다. 뭐 또 뭐가 있죠? 좋은 시계 얘기도 있고. 맞아. 뭐 더 나아가면 뭐 차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많죠. 어느 나이 때에는 뭐 어느 정도를 뭐를 갖춰야 된다. 우리가 32화 부자로 사는 법과 51화 불안을 다스리는 법 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남의 눈을 유독 많이 신경 쓰는 사회입니다. 약간 그 가치관의 중심이 나에 있지 않고 남의 눈에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남들 보기에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남들 보기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봐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준거를 남의 눈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 경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휩쓸려 가기가 너무 쉬운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최근에 어떤 그것의 끝판왕과 같은 이벤트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잖아요. 하나 씨가 얘기해 주세요. 아, 맞아요. 제가 어제 대학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또 한 친구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제 처음 들은 얘기가 총회 룩이라는 얘기였어요. 룩이라고 하면 옷차림을 말하는 거고 네. 총회는 뭔가요? 그게 학부모들이 이렇게 모이는 행사인 것 같은데 뭐 선생님도 계시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이런 게 없다가 올 봄이었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부모 총회를 할 때 재개됐군요. 네, 그때 무엇을 입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너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떨쳐 입고 너무 좋은 가방들을 다 들고 나타났더라는 거죠. 제 친구는 그 친구도 경제 사정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죠. 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편이죠. 네. 근데 그래도 자기는 저런 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물론 선생님들과 다른 학부모들을 만나는 자리니까 단정하게 입고 갔대요. 그랬다가 자기는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총회 룩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막 우리가 깔깔거리고 웃었는데 오늘 이 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총회 룩을 찾아봤더니 이것은 다분히 마케팅인 것 같아요. 이번 총회 룩에 신경 써야 할 점은 해서 너도나도 언론에서 그래요? 그 말로 기사를 막 쏟아냈던데 이것은 이때 그러니까 소비를 좀 하셔라. 남들에게 이렇게 보이도록 소비를 하셔라라고 하는 것을 부추기는 어떤 키워드인 거죠. 항상 그렇게 마케팅에 활용당하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는 불안이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학부모 총회 하는데 좀 만만하게 입고 가면 혹시나 다른 학부모들이나 선생님이 뭔가 나를 좀 업수히 봐서 내 아이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을까. 약간 이런 식의 불안 심리로 자신을 비싼 브랜드, 비싼 어떤 장신구와 옷과 가방으로 보호하듯이 둘러싸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무슨 갑옷을 입듯이. 아니 근데 그게 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선생님과 다른 학부모들과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갑옷을 챙겨 입고 나간다는 게 바라클라바는 전쟁에서 유래됐지만 그건 추워서 그런 거고. 근데 이 친구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자기랑 인사를 한 어떤 학부모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막 명품으로 휘감고 엄청 열심히 꾸미고 나온 거예요. 얼굴도 예쁜 편인데. 근데 그 사람과 이제 첫 인상에서 제 친구는 이 사람과는 내가 가까워지지 않겠구나 라고 이미 거리 설정을 해뒀다는 거예요. 너무 빡세게 꾸미고 나오니까. 그리고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막 치장한 사람이 있으면은 저만 해도 거리감이 느껴지거든요. 나랑 안 맞겠다. 안 맞겠다. 그랬는데 여차저차 그 학부모랑 친해졌대요. 근데 친해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막 허영심에 가득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뭐 사람이 괜찮은 편이어서 관계는 더 나아졌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처음에 총회 룩에 그렇게 꾸미고 나가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가 출발점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열심히 꾸미고 나간 건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오히려 더 설정하게 한다는 것. 그거는 앞뒤가 좀 안 맞죠. 그렇죠. 나와 잘 맞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어떤 사람을 나답지 않은 너무 힘을 준 차림새를 하고 나가는 바람에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이 경우에는. 그리고 내가 혹여나 얕잡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말이 저는 너무 재밌는 게 그러면 본인은 다른 사람이 뭐 명품백이나 이런 걸 안 들고 있으면 그러게. 얕잡아 볼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휘둘리는 거 아닌가요? 왜 사람이 단정하고 자기한테 어울리게 맵시 있게 옷을 입고 나와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 껍데기에 가격이 얼마고 뭐가 더 이른바 부티가 나고 이런 것에 따라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런다고 누구를 이기기라도 하나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디어의 부추김과 또 여러 드라마에서도 그런 것을 막 조장하죠. 그런데 맞아요. 이럴 경우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 사람으로서도 자기 스스로도 휘말려 들기는 아주 쉬워요. 그렇죠.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안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하나 씨 친구의 경우에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저도 같이 만나서. 네. 근데 일단 뭐 자기 생각이나 심지가 뚜렷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또래들보다는 나이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게 만드는 어떤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심지가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나이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더 빡세게 힘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내가 나이도 더 많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제 친구는 그런 친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친구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기도 하겠죠.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럴 때 내가 흔들리지 않기란 쉬운 일은 아닌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정말 많이 신경 쓰는 문화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럴 때 단 한 명이라도 나랑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훨씬 더 물결에 덜 휩쓸려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둘이 있을 때 다른 한 사람이 더 와서 3명이 되면은 이게 사실 회의실에서의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한 사람이 의견을 냈을 때 미리 약간 얘기를 맞춰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더 동의만 해줘도 이게 힘을 확 받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좀 너무 과한 어떤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나랑 가치관이 맞는 사람 2명만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3명을 만들잖아요. 3명은 아주 안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나답지 않은 어떤 것에 순간적으로 흔들리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도움이 돼요. 맞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총회룩의 경우에는 어떤 이름난 럭셔리 브랜드들을 빌어와서 좀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그런 식의 행위를 의생활에서 하고 있는 거라면 저는 좀 갈수록 물론 뭐 브랜드가 드러나는 옷들도 입고 내가 내 취향에 딱 맞는 브랜드가 생겨서 거기에 옷을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브랜드가 너무 드러나는 게 좀 싫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브랜드를 좀 안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남들이 너무 알아보는 브랜드가 아니었으면 좋겠기도 하고 제가 여기서 하나 고백을 하자면 하지만 지금 선우 씨 모자도 스웨셔츠도 나이키 이렇게 맞아요. 제 거의 90%의 시간 동안 운동복 차림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이키를 입고 있긴 한데 톡토로들 앞에 제가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땡스마라 코트는 없지만 샤넬백이 하나 있어요. 지금처럼 샤넬이 비쌌다며 못 샀을 텐데 한 20몇 년 전에 하이패션 매거진 에디터였잖아요. 네, 그때 좀 또 분위기에 편승한 것도 있었네요. 주변에서 워낙 그런 것들을 다 가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몇 차례 상승하기 전에 지금의 한 3분의 1 정도의 값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거를 구입을 하면 하나 좋은 거를 사놓으면 이제 오래 쓴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산 거였어요. 뭐 결혼식을 갈 때도 장례식을 갈 때도 파티에 갈 때도 이 샤넬백이 하나 있으면 클래식한 디자인, 클래식백 요거가 있으면 이제 후뚜루마뚜루 여기저기 그냥 만능이다. 더 이상의 백을 살 필요가 없다. 약간 너무 웃겨요. 샤넬백 하나 장만하세요. 휘뚜루마뚜루 어디 하나 쓸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샀는데 이게 오히려 그렇게 굉장히 무난한 기본템에 까만색에 어디나 다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베이직한 디자인의 너무 유명한 브랜드의 가방을 샀더니 더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가면 그거 든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내가 이렇게 비싼 거를 사서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들고 나가서 그렇게 보이는 게 더 싫은 거예요. 오히려 또 왜곡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날 오해해서 내 지갑이라도 훔쳐가면 어떻게 돈도 없는데. 갑자기 유주톡토로님 생각나요. 그러니까. 샤넬백 든 사람이니까 지갑을 훔쳤는데 돈은 없고. 아무튼 그렇게 오해받고 싶지가 않고 뭐랄까 이 브랜드가 표상하는 바가 너무 화려하고 블링블링하고 뚜렷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내 자아가 옆에서 이 가방 내가 든 가방에 비해서 내가 더 약해 보이고 내가 더 작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내가 더 센데. 그러니까. 내가 황선우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그런 강한 사람이 되고 싶지 이 가방에 묻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갈수록. 그런 것에 힘을 빌려야 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죠. 내가 그냥 까만 비닐봉다리 들고 다니면서 나인 게 낫지. 우리 엄마 이옥선 씨가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명품이기 때문에 명품백 이런 거 필요 없다. 사람이 명품 아이가. 아무튼 여러분 샤넬 너무 갖고 싶다. 하나 있으면 너무 잘 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고 계신 톡토로가 계시다면 의외로 들고 나갈 데가 없습니다. 선우 씨한테 DM 막 오는 거 아니에요? 얼마에 파실래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갖고는 있어 보려고 하는데 진짜 더 나이를 먹으면 들고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애매하네요.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이 들수록 뭐는 하나쯤 좋은 걸로 있어야 이런 게 끝도 없다. 한국이 럭셔리 소비 시장,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들의 1인당 구매액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제 규모나 혹은 자산이나 소득의 수준에 비해서는 돈을 너무 많이 쓰는 문화인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서로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요즘은 SNS 등으로 인해서 남들이 또 어떻게 돈을 쓰는지 너무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휩쓸리고 따라가는 면도 없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나랑 가치관이 맞는 사람 2명 정도를 찾아두면 훨씬 안정이 된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SNS에서 누구를 팔로우할 때도 나랑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팔로우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멋있게 여기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팔로우를 해두는 게 또 SNS 생활에서도 건강한 멘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맞아요. 저도 SNS에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멋있게 옷을 입는 인플루언서들을 팔로우하다가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가방과 옷과 신발을 가져야 되는가? 물론 저도 가방과 옷과 신발이 적지 않은 편이고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시기를 거쳐와서 요즘은 많이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인 관점에서 그게 굉장히 불편하게 갑자기 여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인플루언서들은 좀 언팔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말 끝없이 브랜드에서 선물을 받고 그거를 계속 보여주고 또 누군가는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 구매를 하게 만드는 그 생태계 속에 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영향을 받고 싶지는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직업 모델이라면 그런 옷들을 통해서 멋있는 스타일을 보여주고 끝이겠지만 정말로 굉장히 많은 물건을 소유한 상태에서 점점 더 매 시즌 새로운 것들을 소유하고 보여주고 이러는 게 더 어린 세대들에게는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사실 저희도 경제생활이나 물건, 아름다운 옷, 외양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잘 좀 알게 되고 생각이 정립되기 전에는 부안해동할 때도 많고 또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어떤 것들을 사고 버거워할 때도 있고 아까워할 때도 있고 맞아요. 후회하기도 그런 거 다 하고 해봤죠. 우리도. 네,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죠. 맞아요. 때로는 어떤 좋은 물건을 사서 잘 관리해서 오랫동안 쓴다면은 그게 또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삶의 모든 것이
뭐는 하나쯤 좋은 걸로 마련을 해두어야 뭐 이런 식의 삶의 전반에 있어가지고 그런 말에 휩쓸리고 남의 시선에 휩쓸려서 결국은 그런 브랜드 네임과 물건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삶은 공허하게 되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공허함은 내가 아무리 나를 칭칭 휘감고 있어도 추운 삶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가치관을 정비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winter is coming. 말 그대로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윈터 이즈 커밍은 왕좌의 게임에서 나오는 말인 거 아시죠? 아, 맞습니다. 이제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외래어 사용 이런 얘기를 한참 해놓고 아, 그러네요. 이거는 문화적인 어떤 인용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왕좌의 게임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윈터 이즈 커밍 하면은 이제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좀 각오를 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라서 네. 그렇게 인용을 해봤습니다. 물가나 여러 난방 비용이라든가 우리가 실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여러 경제적인 재반 상황들이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아주 극소수의 일부 국민 빼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삶을 낫게 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고 많은 것들이 정체 혹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고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워지고 혹독해지는 계절일수록 스스로를 잘 돌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있겠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세상이 어떻게 나빠지는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일들에는 하면서 또 가장 손쉽게는 물론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나눠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또 연말마다 하고 있는 캠페인이 있죠. 한 해에 10만 원까지의 정치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나와 맞는 정책을 펼치는 국회의원, 나에게 필요한 법안을 입안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후원금을 보냅시다. 10만 원까지는 그대로 돌려받고요. 뭐 그 이상의 금액을 하셔도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한 명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는 여성 정치인을 골라서 후원금을 보내는 일을 10수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권해드립니다. 후원금을 보내는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창에서 그 정치인의 이름과 후원금을 치시면은 계좌가 다 공개가 되죠. 정보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둘 애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12월이 될 시점에 읽기에 너무 좋은, 잘 어울리는 아주 짧지만 아름답고 탁월한 한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소설인데요. 우리가 소설을 한 권 읽는다고 생각하면 보통 들여야 하는 시간보다 훨씬 짧게 완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아주 적죠. 120쪽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소설이에요. 클레어 키건이라고 하는 작가는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여성 작가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전에 번역된 작품이 맡겨진 소녀가 있었죠. 네. 올해 봄에 거의 비슷한 두께로 나온 짧은 소설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자람 장군님 공연 갈 때 그날 낮에 소설을 읽다가 펑펑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맡겨진 소녀였습니다. 네. 맡겨진 소녀는 말 없는 소녀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그 영화를 보고 또 책을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맡겨진 소녀는 원래 처음 발표가 된 것은 2009년이었고 우리나라에는 올해 소개가 된 거고요.
근데 이 맡겨진 소녀가 세계적으로 굉장한 호평을 받고 이 클레어 키건이 주목받는데 엄청 큰 역할을 한 책이었잖아요. 클레어 키건은 많은 작품을 쓰는 작가가 아니죠.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작가 활동을 해왔는데 발표된 책은 4권입니다. 아주 과작이죠. 네. 맡겨진 소녀 이후에 전 세계에 이 클레어 키건의 팬이 된 사람들이 차기작을 기다렸는데 10년도 넘게 있다가 나온 책이 바로 오늘 소개드릴 이처럼 사소한 것들인 거죠. 영국의 문화평론가 베리 피어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0여 년 만에 마침내 나온 클레어 키건의 신작이 고작 100여 쪽에 불과한데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심하길, 키건은 단어 하나 낭비하지 않는 작가니까. 이 말이 너무 맞지 않나요? 맞아요. 정말 글이 낭비하는 문장이나 쓸데없는 표현이 없이 아주 응축되어 있고요. 정말 경제적으로 글을 씁니다. 문장이 굉장히 간결하게 사건을 진행시키면서도 어떤 이미지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시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추천사를 쓰신 은유 작가님도 이것은 긴 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셨는데 맡겨진 소녀도 그렇고 이처럼 사소한 것들도 그렇고 짧은 소설을 읽는데 이 소설의 단어와 행간과 그 여백이 품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풍부해서 읽고 나면은 그 울림이 아주 큽니다. 네. 저희가 서두에서 요즘 읽기 좋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야기 속의 배경이 1985년 아일랜드의 크리스마스 즈음이에요. 시기적으로 지금의 시점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당시의 아일랜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경제 사정으로 실업과 빈곤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빌 펄롱이라는 이 남자가 살고 있는 뉴로스라는 도시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아까 Winter is Coming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 아일랜드의 1985년 유로스라는 도시도 역시 정말 심각하게 혹독한 겨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빌 펄롱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이제 곧 40세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석탄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겨울이니까 할 일이 많겠죠. 날씨가 훅 추워지기도 했고 좀 을씨년스럽기도 하고 석탄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외상을 지는 사람도 많죠. 지금 경제 사정이 좋지가 않으니까요. 돈이 있을 때 석탄을 잘 주문하던 사람들이 석탄을 주문하지 않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겨울은 성수기니까 인부들도 많이 있고 빌 펄롱도 부지런히 석탄을 담고 주문을 처리하고 배송을 하고 이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펄롱은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민이고 상황이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아내인 아일린과 함께 5명의 딸을 건사하고 있고 이 5딸을 다 훌륭하게 키워내고 있다라는 것에 펄롱은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펄롱 자신은 사생아였고 미혼모였던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이 자기 가족에게는 어떤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라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펄롱은 빈주먹으로 태어났다. 빈주먹만도 못했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소설을 읽어보면은 펄롱의 어린 시절은 불우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기도 했습니다. 펄롱의 어머니 세라는 미세스 윌슨이라고 하는 남편은 사망하고 혼자 큰 집에 사는 어떤 부인의 집에 일을 하러 들어갔다가 이 빌을 낳게 되죠.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미세스 윌슨은 아이 엄마와 아이를 내치지 않았고 아이는 어쨌든 거기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집에서 그렇게 쪼들리지 않는 남편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미세스 윌슨이 단정하게 가꿔둔 집 안에
여러 가지들을 누리면서 학교에 가면은 막 등 뒤가 침새래가 될 정도로 학생들이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배 굶지 않고 따뜻한 집에서 자신의 혈연관계도 아닌 미세스 윌슨의 어떤 다정한 보호, 울타리 안에서 자라온 거죠. 이 빌 펄롱은 아내인 아일린과 함께 아주 부지런히 일합니다. 아일린의 캐릭터는 현실적이죠. 네, 매우 현실적이고 이 일이 끝나면 그 다음 일, 그 다음 날 일이 끝나면 또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계획적으로 착착 실행하는 사람이고 빌도 성실하다 보니까 딸 5과 함께 제법 그렇게 나쁘지 않은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고 지금 이 딸 5 중에 2명은 강 건너 쪽에 있는 이 묘사를 보면은 강 이쪽 편은 좀 더 서민적이고 강 저편은 부유한 쪽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부유한 곳의 가장 꼭대기에는 반짝반짝한 멀리서 보면 그림처럼 보이는 수녀원이 있죠. 그 수녀원의 담벼락을 마주하고 옆에 있는 수녀원의 아마 부속 중학교가 세인트 마거릿 학교일 테고 이 일대에서 괜찮은 학교는 그 학교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딸 2이 다니고 있고 또 한 아이는 거기에 합창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펄롱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죠. 이 할 일이 많은 삶을 바지런히 살아가는 부부 가운데서 아내인 아일린이 조금 더 실리지향적이고 더 현실적인 그런 캐릭터라면 펄롱은 성실하면서도 뭔가 딴 생각에 빠지거나 어딘가를 마음이 향해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은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공상적인 사람은 아니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일요일이 되면 일을 나가지 않는 일요일이 되면 뭐라 말할 수 없는 공허감이랄까 불안감 같은 것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삶이 이걸로 충분한 게 맞을까? 이게 다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갑자기 불쑥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도 바뀌지도 새로워지지도 않는 걸까? 요즘 펄롱은 뭐가 중요한 걸까? 아일린과 딸들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했다. 뭐라 콕 집어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미진한 생각 같은 것들이 들고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옛날 생각이 자꾸 납니다. 자기가 미세스 윌슨 집에서 또 그 집안의 여러 가지를 돌봐주는 네드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보냈던 엄마는 또 일찍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집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느 크리스마스를 떠올리기도 하죠. 자기가 원했던 것은 뭐 500피스짜리 직소 퍼즐이었는데 아빠 또는 아빠를 선물로 받거나 아니면 500피스짜리 직소 퍼즐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아빠는 오지 않았고 미세스 윌슨이 같이 쓰도록 해준 그 거실에 아침에 일어나서 갔더니 선물이 놓여 있는 거죠. 네드가 자기에게 준 거는 물주머니, 따뜻하게 물을 넣어서 쓸 수 있는 물주머니고 그리고 미세스 윌슨이 자기에게 준 것은 크리스마스 캐롤, 낡은 책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돼 있네요. 딱딱한 붉은색 표지에 그림은 없고 곰팡 냄새가 나는 낡은 책이었다. 이 선물을 받고 실망한 기색을 감추려고 혼자 외양간에 가서 울었단 말이죠. 어린이에게 물주머니와 낡은 책이라니 어린이한테는 장난감이죠. 그랬는데 그렇게 실망해서 울었는데 그 따뜻한 물주머니로 겨울 동안 아주 온기를 느끼면서 잘 지냈고 그리고 다음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크리스마스 캐롤 그 책을 다 읽었어요. 찰스 디킨스의 스크루지가 나오는 그렇죠. 그 책이죠. 미시즈 윌슨은 펄롱에게 큰 사전으로 모르는 단어 찾아가면서 읽어라라고 권했었고 나중에 펄롱이 맞춤법 대회에서 1등을 하고 부상으로 나무 필통을 받았을 때 미시즈 윌슨은 마치 자기 자식인 양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렴. 그런 기억들이 지금 40을 앞둔 펄롱에게 불쑥불쑥 떠오르는 거죠. 때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시즈 윌슨의 그 집안 분위기 묘사 중에 제가 참 좋았던 것은 이 집안 사람들의 종교가 달라요. 네드와 빌과 빌의 어머니는 카톨릭 성당을 갑니다. 미시즈 윌슨은 네드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교회를 가고 네드는 계속 그 차를 타고 이어서 카톨릭 교회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 간에 종교 분쟁이 없는 것은 양쪽 다 신앙심이 미적지근하기도 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양쪽의 교회와 성당에 갔다가 돌아오면은 기도서와 성경을 현관 탁자 위에 올려두고 다음 일요일이나 축일이 올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는 신앙으로 인해서 서로 적대적이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삶은 나름대로 단정하고 따뜻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대체로 미적지근했다. 그리고 이 소설의 특징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2번 읽었고 하나 씨도 이 책 3번 읽었죠. 2번 반 읽었습니다. 반은 뭐죠? 반은 빠르게. 아무튼 다시 읽으면서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만 가지고는 무슨 뜻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알고 내가 그걸 꿰뚫어보는 눈이 생기면서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의 화법이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미시즈 윌슨에 대해서도 처음 읽었을 때보다 제독에서 알게 되는 부분이 이 사람이 아마도 아일랜드 출신이 아니라 영국 본토에서 왔을 것이고 종교가 다르고 출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에서 살아가는 이 자신의 피고용인 가족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면서 그들을 포용하면서 살아갔구나. 이 사이에 분쟁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일랜드가 영국 본토로부터 처절한 독립운동을 하면서 분쟁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떤 이례적인 평화 구역이 이 집이었겠구나. 이런 거를 짐작하게 되더라고요. 빌 펄롱이 자라온 환경은 혹독하면서도 은근히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미시즈 윌슨이라는 가모장이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자기 영역을 보호하면서 이끈 거죠. 이렇게 지내고 있던 빌은 어느 날 강 건너 수녀원에 석탄을 배달하러 갔다가 그 수녀원의 창고 문을 열었다가 거기에 갇혀있는 어린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어린 소녀라고는 하지만 아마 10대 중반 정도일 것이고 그 소녀의 모습은 때가 꼬질꼬질하고 머리는 엉망으로 잘려있고 그리고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추운 창고에서 이날 밤을 지샌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펄롱은 아주 놀라죠. 수녀원 문을 두들겨서 그 수녀에게 이 아이가 여기 갇혀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라고 물어보고 대답을 듣는 과정에서 펄롱은 어떤 것을 짐작하게 되죠. 마을에서 도는 소문에 따르면은 저 수녀원에 어떤 여자들이 갇혀 있고 거기서 세탁 노동에 투여되고 있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소녀를 보면서 많은 것을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수녀원은 이 뉴로스 시 전체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펄롱의 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재단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말하자면 사람들의 삶 속에 굉장히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죠. 수녀원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거나 그들의 눈밖에 난다는 거는 이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일탈이 되는 거죠. 소설 앞쪽에 보면은 빌 펄롱이 나름대로 자신의 기반을 만들었지만 너무 쉽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의 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펄롱은 이 소녀를 마주하고 나서 이 소녀에게 자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도 싶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녀원에 눈밖에 나는 행동을 했을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자신의 딸들은
앞길이 막힐 수도 있는 거고 자신이 가진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갈등 앞에 놓이게 되는 빌 펄롱과 또 하나의 이야기 축은 약간은 우리나라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이 생각나는 빌 펄롱의 아버지가 누구일까라고 추측하는 이야기 축을 또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정교하게 맞물리면서 이 이상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죠. 네, 우리가 이 책에 읽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짧은 소설이니까 저희가 너무 많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럴 때 그렇다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추천사계의 마에스트로 신영철 문학평론가가 쓴 추천사를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맡겨진 소녀를 다 읽고 나니 그 빳빳한 양장 커버가 이야기를, 특히 그 소중한 결말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번 소설도 그렇다. 키거니언 엔딩이라고 부르고 싶은 그것의 본질은 무슨 반전 같은 게 아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감히 기대해도 될까 싶은 일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능성이 서사의 필연성으로 도약하는 지점에서 소설이 끝날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세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하나를 얻게 된다. 이 작가가 단편 분량의 소설을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것에 나는 불만이 없다. 이런 결말 뒤에 감히 어떤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단 말인가. 안 읽으실 수 없겠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 펄롱이 마주하게 되는 어떤 거대한 진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짧은 이야기에서 그것이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조마조마한 마음이 교차해요. 펄롱에게는 삶을 구성하는 어떤 쳇바퀴, 이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정말 이 사람도 몰락이 시작되는 거죠. 간신히 소시민적인 삶을 버티고 있었던 여러 가지가 무너질 게 뻔히 보여요. 하지만 자신이 살아온 양심 혹은 자기가 받아왔던 호의와 친절, 다정,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어떤 결말로 나아갈까, 그거를 지켜볼 때 이 책을 읽어나가는 독서의 짜릿함이라는 것이 결말에서 정말 폭발을 합니다. 이 소설의 배경도 크리스마스고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책을 읽으면 참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크리스마스는 동지 무렵입니다.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은 날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은 그날로부터 해가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시간적 배경이 새벽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묻죠. 지금은 밤이냐 낮이냐라고 물었더니 새벽이야 라고 대답을 해요. 이 책을 읽고 나면은 독자의 마음속에는 새벽에 이제 떠오르는 태양, 빛의 점 하나처럼 작은 촛불 같은 게 불을 밝히게 될 거라고 저희는 믿어요. 작은 불씨이지만 이 불은 구원을 말하는 거대한 불꽃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건네는 선의이고 다른 생명에게 건네는 손길이죠. 근데 이런 것이 없다면 수녀원이, 사제관이, 거대한 종교가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대한 질문을 제목처럼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작은 불씨를 지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작지만 너무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에서 언급되는 수녀원의 많은 미혼모를 비롯한 여성들이 감금되어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그 사건은 아일랜드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라고 합니다. 막달레나 수녀원 사건이라는 굉장히 아일랜드 카톨릭의 오명이 된 그런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모티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뭔가 그런 거대한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쓰여진 책은 아니고
그런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 한 인간이 그것을 묻어둘 때, 외면할 때 자신의 삶을 더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외면하는 데 실패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여둘톡의 오늘 주제도 이 추워지는 날씨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온기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겨울한담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겨울이 독서의 계절이라는 것은 신이 내려준 과일을 봐도 안다. 귤을 까먹으면서 겨울에 독서를 하는 게 이 추운 계절에 잘 어울리는 행위다. 이런 말씀을 곧잘 드렸는데 이 겨울에 저희가 독서를 권할 때 건네기에 더없이 적절한 책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다 읽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따뜻하게 보내셨다면 그 뒤에 이어서 읽으셔야 할 책은 물론 맡겨진 소녀입니다. 맡겨진 소녀는 여름방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을 보내고 나서 찬란한 여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독서 경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클레어 키건에 대해서 어디선가 이런 말을 했죠. 한 세대에 한 명씩만 나오는 작가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는데 이 두 권의 책은 정말 아주 놀랍다고 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설을 한 번 읽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소설 자체가 짧기 때문에 길지 않겠지만 이 소설을 읽은 여우는 다른 어떤 두꺼운 소설보다도 길고 길게 우리 삶에 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목이 참 안 외워져가지고 이 같은이었나 뭐였나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작은 것들, 네. 이렇게 사소한 것, 이렇게 저희들끼리 몇 번 실수하고 그랬죠. 원어는 Small Things Like These인데 레이몬드 카버 소설 중에도 A Small Good Thing이라고 작지만 도움이 되는 것들이 그건가? 아닌데? 그렇게 번역된 적도 있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죠. 그 단편도 정말 위대한 단편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원이라는 것, 그게 또 너무 거창하다면 사랑이라는 것, 그것은 너무 거대하기도 하지만 결국 너무 거대한 것은 사랑도 구원도 아닌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그 거대함을 품고 있는 사소한 것들, 스몰 띵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 79화 주제는 현대 언어생활 탐구였습니다. 역시 톡토로님들이 언어에 민감한 분들이 많다.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다른 회차 때도 댓글이나 사연을 받아보면 저희의 어떤 표현이나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정확하게 연결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네. 이번 화도 아주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서타님께서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이번 주 에피소드도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저도 단어에 관련한 일화가 떠오르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목욕과 샤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탕에 몸을 담그고 때를 밀어야 목욕이고 물만 끼얹어서 씻는 것은 샤워다 라는 친구의 말이었어요. 긴 설명 없이도 묘하게 납득이 돼서 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사연 소개 들으면서 브랄비에서 엄청 웃었어요. 저도 카페 일하면서 들었던 음료명 중에서 웃겼던 걸 공유드리자면 화이트 모콜리 초카랑 자니 허몽 블랙티였어요. 주문받으면서 우참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초콜릿 모카를 모콜리 초카라고 잘못 얘기하신 거고 허니 자몽 블랙티인데 자니 허몽 블랙티라고. 예전에 저희 직장 상사분께서 혈콜 알중 농도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묘하게 설득력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목욕과 샤워의 차이를 읽어보니까 예전에 제가 했던 얘기가 있었죠. 김밥을 싸가면 소풍이고 샌드위치를 싸가면 피크닉이다. 그렇죠. 비슷하네요.
실수담에 대해서 너무 웃기는 사연을 보내주셨던 유주톡토로님께서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줄임말이 유행하기 전부터 이미 줄임말을 써온 녀석이 있습니다. 제 동생인데요. 어릴 적부터 저를 야라고 불러서 한 번은 아빠가 언니야한테 야가 먹고 라고 혼을 냈는데 동생은 언니야를 줄인 거거든? 언니야를 줄인 언니야를 거를 줄여서 야라고 그렇게 대꾸를 하더라고요. 비슷하게 니는 언니의 줄임말이래요. 나름의 논리가 있어 저는 야 또는 니로 살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야 네가 그랬잖아. 이거는 언니야. 언니 네가 그랬잖아. 언니가 그랬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주톡토로님의 집안에 흐르는 피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생분도 아주 네. 장난 아닙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LA 톡토로님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린 시절 떠난 조선의 이방인이 되어 돌아온 유진 초이의 입장이 팟캐스트로 현재의 한국을 느끼는 LA 톡토로님께 공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시대극이라 영어 자막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가령 커피를 가베라고 표현하거나 말투의 해석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어의 말맛이 잘 표현된 대사들이 있어 언어 공부에 재미를 더할 수 있을 거예요 하셨습니다. 네. 방울톡토로님께서 헐 대박 작가님들 이번 회차 짱 재밌어요. 이번 화를 듣고 생각해보니 화이팅과 파이팅은 둘 다 사용하지만 용법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세 글자 그대로 문장 끝에 붙일 때는 화이팅으로 쓰는데 동사로 우리 힘내자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때는 파이팅 하자라고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세븐틴 노래 중 하나도 파이팅 해야지라고 있는 것처럼요. 새삼 한국어 참 어렵네요. 여들톡 들은 지 몇 달 안 됐는데 너무 좋아서 톡권을 입에 붙이고 살아요. 다만 너무 좋은 걸 구구절절 설명하다간 말이 길어서 매번 들어봐 진짜 좋아 언니들 너무 멋져 이런 말만 반복하게 되네요. 저도 엄청난 복가치스트라 만다꼬를 계속 되뇌면서 일하는 요즘입니다. 저는 천안 사람인데 만다꼬를 충청어로 하면 뭘 혀 뭐 하러 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히히. 이번 주도 좋은 주제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제 응원이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니들 화이팅 해주셨어요. 네, 뭘 혀. 참 굉장히 사람의 의욕을 꺾어놓는 효과적인 말이네요. 심지어 만다꼬보다 한 음절이 적어요. 근데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화이팅과 파이팅의 차이가 파이팅은 약간 파투네다 이런 것처럼 아니면 깨트리다, 깰 파자 이런 느낌이 들고 한자요? 파이팅의 파가? 네. 화이팅은 화할 화자, 화목하다, 화해하다 할 때. 잘해봐라.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쓰이는 게 다른 거 아닐까요? 이 파이팅, 화이팅의 한자를 찾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투명고양이 토로님께서 안녕하세요. 투명고양이 노래 만든 투고토로입니다. 애정토로님 덕분에 투명고양이 음원을 꼭 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로가 되었다니 다행이고 그 사실을 사연을 통해 저에게 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하나 첨부해 주셨어요. 오늘 방송 듣다가 10년 전쯤 백화점 모 브랜드 매장에서 너무 황당해서 사진을 찍어뒀던 기억이 떠올라 찾아봤어요. 외래어 남용은 바로 이런 것 흐흐흐 하셨네요. 자, 어떤 브랜드 매장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심지어 인쇄되어가지고 피켓이 서 있어요. 아티스틱한 감성을 바탕으로 꾸띠르적인 디테일을 넣어 페미닌함을 세련되고 아트적인 느낌으로 표현합니다. 아티스틱한. 이걸 쓰신 분은 뭘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뭐 멋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갖다 넣어보자라고 한 것 같은데 참 명료하지가 않네요. 네. 둥글레티티아님께서 확실하진 않지만 골덴은 코듀로이 천 또는 옷을 만든 브랜드 또는 회사 이름이었다고 들었어요. 일본어로 고르덴은 골든을 가타카나로 적은 거네요. 브랜드명이 일반명이 된 경우 많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기업명을 상품명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브랜드명을 보통 명사처럼 쓰는 경우도 봉고차 이런 것처럼. 버버리, 그렇죠. 뭐 데일밴드
이런 경우들. 맞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모스님께서 78화인 실수담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댓글 듣고 길 가다가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저도 편의점 알바하면서 할 뻔한 말실수가 있는데 한 손님이 계산을 막 마친 상황에 손님이 들어오고 계셨어요. 두 분께 인사를 드려야 된다고 마음이 급해져서 어서 오세요랑 안녕히 가세요가 섞인 어서 가세요 라고 할 뻔했어요. 어서를 입 밖으로 냈을 때 아차 싶어서 입을 꾹 다물었답니다. 어서 이런 거죠. 아직 손님이 앞에 계셨어서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식은땀이 나요. 어서 가세요. 너무 웃기네요. 무분별하게 영어를 사용하는 건 저도 반대하는데 적절한 의미를 담는 표현이라면 그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는 작가님들 생각에 저도 동의해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길에서 웃음 터진 거 오랜만이라 주변에 사람들 있을까 봐 둘러보았네요 하셨습니다. 홀림님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글이 변형되는 걸 막고 지켜야 하는가 그냥 둬도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들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날 외를 지금은 그냥 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 사람이 쓰는 말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노발대발 하시면서 뒤로 나가서 손들라고 했던 일이 잊히지가 않네요. 어허. 심지어 토론 수업이었는데요. 다시 생각해도 초등학교 5학년 치고 굉장히 성숙하고 똑부러지는 의견이었다고 뿌듯해하는 과거의 일입니다. 이번 여둘톡 들으니 그날이 다시 생각나네요. 5학년의 나야 잘했다 라고 다시 한번 자화자찬해 봅니다. 선생님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획일적으로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반대 의견이 있고 서로 이 사안에 다양한 면이 있구나를 알아가는 게 토론 수업의 중요한 가르침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님께서 저도 외국 생활 5년 후 한국인들이 외래어를 많이 쓴다고 느꼈어요. 최근 들어 더더욱이요. 미래에는 영어가 공용어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일을 할 때면 반 이상이 영어예요. 미팅, 석세스 크라이테리아, 위클리, 캘린더, 프로세스, 이슈, 트랙, 플랫폼, 서포트, 피드백, 케이스, 베네핏 등등. 이 단어들을 모두 한국어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한국어로 쓸 수 있는 단어라면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쓰면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크크크. 말할 때 의식하지는 않지만 쓸 때 가끔 의식하긴 해요. 이 단어는 영어로, 이 단어는 한국어로 써야지 하고요. 맞아요. 특히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끼리 일을 할 때도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영어로 더 표현이 정확하게 되는 경우에는 영어 단어를 쓰자라는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한국어 단어가 있는 경우에도 영어로만 외래어를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겠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님께서 쭉 나열해 주신 말들을 읽어보니까 약간 눈이 핑핑 도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특히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는 어떤 공적인 영역의 문서나 언어 소통에 있어서는 정말로 되도록 한글, 우리말 표현을 잘 써야겠죠. 메일을 읽어볼게요. 선우하나 작가님 안녕하세요. 쥐토로입니다. 고등학교 국어교사라 그런지 거듭 감탄하며 현대 언어생활 탐구를 2번 연속으로 들었습니다. 작가님들의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섬세한 감각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에피소드였습니다. 평소에 자연스럽게 영어를 섞어 쓰면서 국어교사인데 이래도 되나? 하고 자기 검열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변화 속도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언어 현실, 경제성의 원리, 영어와 국어의 뉘앙스 차이와 같이 영어가 자주 쓰이는 현상의 배경을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짚어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내년 수업 구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학생들에게 톡권하며 이번 에피소드를 함께 듣거나 듣고 오라고 한 뒤 아래의 과제를 내줄 생각입니다. 과제 1. 영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쓰는 외래어 찾기. 여둘통예, 테이블, 코럴핑크. 과제 2.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들어가서 직관적인 순환말, 이를테면 알림창,
순화말과 어색하게 느껴지는 순화말, 예를 들어 반짝매장, 찾기. 과제 3. 나만의 신조어 또는 줄임말 만들고 배경 설명하기. 여들톡예, 갈탕. 복가치즘과 톡토로십. 과제를 하는 학생들도 확인하는 저도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은 수업이라 벌써 기대가 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여러모로 많은 재미와 깨달음을 준 레전드 회차였습니다. 레전드라고 해야지 전설이라고 하면 말맛이 안 사네요. 올해 수업에도 하나 작가님의 말하기를 말하기와 선우 작가님의 멋있으면 다 언니를 학생들과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생들은 하나 작가님의 책을 보며 말하기 위한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선우 작가님의 책을 보며 멋진 태도를 지닌 사람들의 응원을 받아서 힘이 났다고 말했답니다. 동료 선생님께서 여름에 박미옥 형사님, 김원비 작가님과 함께 하신 북토크를 다녀오셨대요. 저는 퇴근 이후에 육아 모드로 전환이라 행사가 있어도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겠거늘 하고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생생한 후기를 들으니 어찌나 부럽던지요. 다음에는 어떻게든 아이를 맡길 곳을 찾고 북토크에 참석해보리라 다짐했어요. 동료분은 북토크를 다녀오시고 두 분 작가님 너무나 멋있으시다면서 톡토로가 되셨습니다. 덕분에 학교에서도 톡수다를 종종 떨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해요. 그분께서 준비하시는 시험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말도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올여름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교권 이슈로 마음이 힘드셨을 테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출근할 때마다 여둘톡을 들으며 위로받고 다시 학생들 앞에 설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제 일상도 수업도 두 분께 많이 빚지고 있네요. 부디 오래오래 여둘톡 해주세요. 언젠가 저도 작가님들 실물을 꼭 뵙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과제 결과도 궁금하네요. 나중에 한번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울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하나 작가님. 저는 울산이 고향이고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는 울토로입니다. 이번 현대언어생활 탐구편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팝업 스토어에서 썩가바에 이르기까지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동시대 한국어 사용자들의 말과 글 사용 후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외래어가 되었든 한자어가 되었든 또는 사투리가 되었든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 전하는 도구로서 한글이 얼마나 재미있는 모양의 그릇인지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에피소드에서 썩가바와 썩거유를 비교하신 부분에서 많이 웃었습니다. LA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톡토로님이 영어와 한국어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사투리와 서울말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 사투리가 주는 어감을 포기하기 아쉬운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저희도 너무 잘 알죠. 제가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언니와 나눴던 대화인데요. 어느 날 둘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니가 오늘 내 학교에서 망신당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언니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수업 중에 얘들아, 2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했더니 애들이 갑자기 막 웃으면서 선생님 곱하기가 뭐예요? 곱하기 아니에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두 분께서는 아시겠지만 저희 언니는 완전 서울 억양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그 단어 곱하기가 곱하기로 발음되는 줄 몰랐던 것이죠. 이야기를 들은 저는 탄식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곱해지겠나. 저희 둘만 웃겼을 곱해야 그러니까 곱해지지. 그러니까 우린 너무 이거 잘 알죠. 곱하기는 곱하기지. 떡볶이가 떡볶이인 것처럼. 저희 둘만 웃겼을 수도 있지만 그날따라 서울말의 슴슴함이 아쉽더라고요. 곱하기는 사칙 연산 중에 양을 가장 강력하게 빵 튀겨주는 기호잖아요. 더하기처럼 째째하게 있는 그대로만 늘려주지 않는 그런 곱하기인데 곱하기라고 입안에서 발음해 볼수록 어쩐지 기운이 딸리고 수식이 약속한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곱하기를 곱하기로만 발음해온 서울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아쉬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생각해 볼 때 사투리가 되었든 외국어가 되었든 한 가지 이상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감각기관을 장착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곱하기 생각을 하다가 너무 멀리까지 와버렸네요. 생각을 너무 곱해붙네요, 이분이. 여담이 길었지만 두 분이 하시는 팟캐스트를 듣는 것이 저의 현대 언어 생활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맺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육아에 전념하느라 성인들과의 대화량이 너무 부족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맘미야 먹을까? 맘마라고 하면 덜 귀여워서 맘미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끙아? 끙아 쌌어? 등등 애기 단어들이 8화를 차지하는데 어휘와 문장 모두 단순해서 가끔은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나의 언어 능력이 흔적기관처럼 퇴화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매주 화요일 두 분이 우아한 목소리로 세심하게 골라내시는 것이 느껴지는 단어와 표현들로 이루어진 매끄러운 문장으로 대화를 나누는 걸 들으면 제 안에 부족했던 무언가가 채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둘톡으로 한국어 공부를 하시는 외국 톡토로님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고급진 현대 한국어 대화는 한국인들에게도 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외국인 톡토로 여러분, 한국어 공부 keep calm and 화이팅입니다. 아직은 옹알이밖에 못하는 저희 아기도 나중에 많은 어린이 톡토로 중에 한 명이 되어 저와 함께 여둘톡으로 행복한 현대 한국어 생활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철 감상문 자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셨네요. 야, 성인과 대화량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글을 참 잘 쓰시네요. 맞아요. 빅토리노트에서 이옥선 저자님이 성인과의 대화가 부족하고 교사였던 자신의 어휘가 너무나 아기말로 점철되는 것이 위기감이 느껴지셔서 세계문학 전집을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울토로님은 여둘톡을 듣고 계시니 훨씬 더 손쉽고 간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침 여둘톡으로 한국어 공부를 하고 계시는 일본 톡토로님께서 메일을 주셨습니다.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나고야에 사는 일본인 톡토로입니다. 한국말이 서투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9화 너무 재미있게 들었어요. 고유어와 외래어의 관계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비슷한 점이 많기도 하고 저는 한 20년 전에 대학생 때 한국어를 전공하면서 언어학 쪽 공부도 했었거든요. 언니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된 것을 잘 정리 안 되지만 몇 가지 써보려고요. 1. 팝업. 처음에는 팝업이 뭔지 몰라서 그냥 내가 모르는 단어인가 보다 하면서 넘어갔는데 듣고 나서 한참 후에 다른 일을 하다가 팝업이구나 하고 갑자기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돌려들었더니 학생 때 계속 궁금했던 것이 기억났어요. 인터넷 같이 마지막이 T로 끝나는 영어를 한글로 표현할 때 마지막이 시옷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에 이나 을을 붙이면 마지막에 시옷과 이가 연결돼서 발음이 인터넷이가 되는데 마지막 부분이 시가 되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네요. 인터네트가라고 하지 않고 인터넷이라고 하죠. 그런데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이 T인데 트가 되네요. 한국에 들어온 지 오래된 단어와 요즘 들어온 단어의 차이일까요? 하셨습니다. 팟캐스트는 팟캐스트인데 인터넷은 인터네트가 아니라 인터넷이다. 이거는 표기법에 따라서 인터넷은 시옷으로 끝나는 걸로 쓰고 그 단어가 이제 영어에서부터 멀어져서 거의 우리말 단어처럼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사가 붙었을 때 인터넷이라는 단어, 한글 단어에 조사가 붙는 것과 똑같이 취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팟캐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를테면 배구에서 네트에 걸렸습니다라고 할 때는 똑같은 인터넷과 같은 네트인데 넷에 걸렸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이건 관습법 같습니다. 인터넷은 인터넷이라고 표기하기로 약속이 되었고 같은 넷이지만 네트는 네트로 표기하는 걸로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르게 활용이 되는 것 같네요. 네. 2번, 볶다. 떡볶이가 볶는 음식이 아니라고요?
저는 한국어 공부하면서 복다는 일본말의 이따메루보다 물기가 많은 조리법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닭갈비 마지막에 하는 볶음밥도 일본 볶음밥보다 촉촉하니까요. 일본 볶음밥은 바삭바삭해야 하고 밥알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어야만 맛있는 볶음밥이라고들 하거든요. 닭갈비 먹은 후에 하는 그것은 일본식으로 말하면 아마 리조토가 될 거예요. 근데 이태리 사람들이 보면 그것도 이상하게 느끼겠죠. 얼마 전에 저희 망타클 친구들이랑 바지락 칼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 요리 작가인 백지혜 작가가 이게 한국식 봉골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국에도 볶음밥으로 조리를 해서 먹을 때는 조금 더 바삭하게 하는 것 같고요. 국물 요리의 후식 볶음밥은 또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국물에 밥을 볶는 그런 디저트로서의 볶음밥이죠. 왜냐하면 식사를 다 하고 나서 밥을 또 먹잖아요. 근데 샤브샤브도 일본이랑 한국이 다르게 먹는다고 들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맑은 육수에 채소나 고기 같은 것을 그냥 건져서 그것만 먹는데 한국은 덩어리 재료를 뜨거운 육수에 넣어서 먹고 나면 그 성분이 우러나서 육수 자체가 굉장히 감칠맛이 넘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면을 말아 먹고 그 뒤에 또 밥을 볶아 먹죠. 근데 일본은 그 단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면과 밥을 향해 가는 여정으로서의 에피타이저가 돼버리는데 탄수화물로 마무리를 좀 해주게 되죠. 3번 꾸안꾸. 역사적으로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들어온 말들이 종종 있는데 요즘은 한국어에서 일본으로 들어온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주로 패션이나 연예계에 관한 말이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모양인데 제 나이에는 정확한 뉘앙스를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꾸안꾸 같은 말인데 나이 때문에 다른 예가 생각나지 않네요. 꾸안꾸는 꾸민 듯 안 꾸민 듯 이런 거 아닌가요? 꾸미는데 안 꾸민 것처럼 꾸미는 거? 맞아요. 이런 말이 한국말인데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어로 이렇게 표기를 써주셨는데 이걸 보니까 또 참 흥미롭네요. 그러게요. 4번 메가더. 외래어를 한글이나 히라가나로 표현하려면 원래 발음이랑 똑같이 할 수는 없죠. 한국어 공부하는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외래어 단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옛날 미국 군인인 더글라스 메가더 있잖아요. 한글로는 메가더, 일본에서는 마카사라는 발음과 비슷할까요? 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왠지 모르지만 메가더가 좀 웃기게 들리거든요. 당연히 이것도 양쪽 다 틀린 것은 아니죠. 하나 언니가 말했던 가족과 가족후는 같은 한자라 비슷하게 들리는데 원래 같은 말인데 전혀 다르게 들리는 말이 있기도 하고 참 재미있지 않아요? 나만 그런 건가요? 저는 어딘가에서 들은 말은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좋고 틀린 말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틀린 것 같은 표현도 너무 새로워서 귀에 낯설 뿐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에 초등학생 아이 둘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을 관찰하는 게 너무 재미있는 일이에요. 다만 장소나 때에 안 맞는 경우는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지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어 공부 괄호 열고 라고 해놓고 드라마 많이 보는 것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니들도 늘 건강하시기를 이상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재미있는 사연 감사합니다. 나고야 톡토로님께서 저를 언니라고 부르시면서 이상입니다까지 이렇게 꼼꼼히 써주신 걸 보니까 또 참 기분이 좋네요. 네. 한국어를 아주 잘하시네요. 그러게요. 클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하나 작가님. 5개월 쉴 거라 해놓고 7개월째 쉬고 있는 전 토론톡토로, 현 클토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8월 중순에 캐나다로 돌아왔고 휴직을 하셨다 그랬죠, 그때. 연말까지 총 8개월을 쉬고 1월에 복직합니다. 인생 및 진로에 대한 고민도 그대로이고 저금도 아주 확실하고 꾸준하게 줄고 있지만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저만의 작은 프로젝트도 여러 개 끝냈고 매일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즐겁습니다. 너무 듣기 좋네요.
동남아시아랑 여러 곳 여행 맞아요. 다니고 계신 저희에게 네. 선물 주신 분 아닌가요? 네, 한국에도 잠깐 여행을 오셨었죠. 네. 동료들과 함께 긴 여행을 하셨다고. 항상 그렇지만 매 에피소드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77화의 애증 섞인 고민들은 제 얘기인 것만 같았고 79화에서 LA에 사시는 톡토로님의 질문에도 정말 많이 공감했습니다. 들으면서 언어의 간극에 관한 얘기가 몇 가지 생각나 이렇게 메일을 씁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다 보면 한국에서 현재 쓰이는 말을 잘 몰라서 세상 모든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써야 할 것만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입에서 나오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할 때가 많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역시 어렸을 때 캐나다로 온 제 친구는 아주 오랜만에 한국에 갔을 때 직원분께 승강기의 위치를 물었는데 어색한 침묵 후에 엘리베이터요? 라고 되물으셨고 눈빛으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는 승강기가 맞잖아요. 이럴 때 교포는 웁니다. 맞아요. 사실 승강기가 맞죠. 근데 엘리베이터라는 말을 아주 많이 쓰죠. 승강기가 오히려 어색하게 들리긴 하죠. 네. 한국 문화가 세계에 많이 퍼지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을 설명할 일이 많아졌는데 당최 탕, 국, 찌개의 차이를 명확히 집어낼 수 있는 영단어가 없어서 항상 애를 먹고 있습니다. 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수프 아니면 스튜인데 탕과 국을 수프라고 찌개를 스튜라고 말할 때마다 각 음식의 본질과 얼이 담기지 않는 것 같아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크림 스튜와 김치찌개가 같은 카테고리라니 아니라고. 탕은 탕이고 국은 국이고 찌개는 찌개야. 이럴 때도 교포는 웁니다. 떡볶이처럼 가야 돼요. 김치처럼 가야 됩니다. 맞아요. 김치찌개 이렇게 가르쳐줘야죠. 똠얌꿍은 똠얌꿍이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우픈 얘기가 많지만 그걸 다 쓰면 책 한 권은 될 것이므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어느새 2023년도 한 달 남짓 남았네요. 부디 모두 무탈하고 즐거운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백수 퀼토로 드림 하셨네요. 추신으로 오래전 하나 작가님께서 추천하셨던 드림걸 귀마개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밤에 주변이 좀 소란스러울 때도 순탄히 잘 수 있게 되었답니다. 추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이렇게 귀에는 귓구녕에는 귀마개, 배때기에는 배워머, 배워머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몸을 집처럼. 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부품들, 도구들을 사용해서 조금씩 나의 집을 수선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리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세상에 유용한 도구들이 많죠. 잘 쓰고 계신다니 기쁩니다. 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80화는 겨울 옷 입기 젊은이들은 왜 춥게 입을까 였습니다. 여둘레드는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작은 선의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클레어 키건의 소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